북한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가보위성 중장이라는 최고위 간부가 체제를 배신하고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는 고난의 행군 속 굶주리는 인민들과 간부들의 위선을 직접 보았고 심지어 딸아이의 순수한 질문 때문에 가족이 보위부의 감시를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체제의 심장부에 있던 그가 모든 것을 걸고 탈북을 결심하게 만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리처롱입니다. 국가보위성 중장이라는 높은 직책에서 수십 년을 보냈으니 이 나라 체제의 심장부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청진시 보위부 본부, 이 차갑고 육중한 건물 안에서 수많은 동무들의 운명이 결정되곤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삭풍이 몰아치고 얼어붙은 대지는 희뿌연 안개에 갇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듭니다. 꼭 제 마음속 풍경 같더군요. 처음부터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혁명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지요. 당의 지시라면, 수령님의 말씀이라면 두말 없이 따랐습니다. 그게 이 나라 인민들을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죽어가고 어머니들은 굶주린 자식들을 위해 강을 건너다 얼어 죽고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한 참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인민들이 죽어갈 때 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 와중에도 평양의 고위 간부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더군요. 그들의 식탁에는 고기와 술이 넘쳐나고 자식들은 해외 유학을 다니며 호의호식하는 모습. 혁명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위선적인 말들에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부패는 끝이 없었습니다. 제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제 속은 매일같이 뜨거운 불에 지져지는 듯 했습니다. 이 어목한 겨울의 추위보다 더 시린 것이 바로 제 양심에 박힌 가시였지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과연 올바른 길을 걸어왔던 걸까요? 수십 년간 제가 지켜왔던 이 체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제 얼굴에 드리운 이 그늘은 바로 이런 고뇌의 흔적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제 눈앞에 너무나 선명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 해야만 할 때라고 느끼게 된 겁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인 제가 탈북을 감행한다는 건 그야말로 혁명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는 숨 쉴 수 없다는 그 답답함이 저를 몰아세웠단 말입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직위가 높으니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보위부 내부 정보, 십수년간 쌓아온 인맥들, 이걸 어떻게 써야 발각되지 않고 탈출할 수 있을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사람 한 사람, 제 손에 든 모든 패를 꺼내 펼쳐놓고 죽음의 판돈을 걸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면서도 제 눈은 늘 다른 곳을 향했어요. 국경경비대의 배치 상황, 통신감청의 사각지대, 비공식적인 밀수 경로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총동원했습니다. 오래된 동료에게는 술 한잔 기울이며 슬쩍 정보를 흘려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기밀 문서고를 뒤적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제가 맡은 임무의 일환인 양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제 심장은 늘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표정을 지어 보였지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제 발걸음 하나, 제 눈빛 하나, 제 손짓 하나까지도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보위부 건물은 늘 잿빛으로 차가웠고 벽에서조차 감시의 눈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언젠가 저 회색빛 감옥을 벗어나 푸른 하늘 아래서 숨 쉬고 싶다는 간절함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 불씨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보위부 내부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더군요. 평소보다 더 강화된 감찰, 갑작스러운 인사이동,
그리고 간부들 사이의 수상한 시선들. 최고 지도부에서 뭔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도 몇몇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최근 동향 보고가 너무 늦지 않은가? 모 부서 간부의 해외 접촉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가? 이런 식이었지요. 그때마다 저는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그들의 의심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제 계획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건 아닌지, 아니면 저 말고 다른 간부들 중에 탈북을 시도하려는 자가 있어 경계가 강화된 건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게 더 큰 조급함을 안겨주더군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 계획을 더 빨리, 더 은밀하게 실행해야만 했어요. 발각은 곧 죽음이었고 그것은 저만의 죽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함경북도 청진시. 그 밤은 정말이지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11월의 끝자락이었지요. 제 어린 딸, 은혜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답니다. 조그마한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직도 그 온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저희는 그림자처럼 벽에 바싹 붙어 움직였어요. 발밑에 자갈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까봐 저희는 겨우겨우 소리 없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풀잎 하나, 바람소리 하나도 다 저희를 잡으러 오는 보이부 동무들 같았으니 말입니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습니다. 제 삶의 전부이자 저의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 딸 은혜가 그런 저의 굳건한 믿음을 산산조각 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마음이 여린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사상학습을 받을 때마다 곧잘 질문을 하곤 했는데 그 질문들이 점점 위험한 쪽으로 흘러가더군요. 어느 날은 학습 시간에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얼마나 악랄한가에 대한 내용을 배웠답니다. 그런데 은혜가 선생님께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남조선 사람들도 우리처럼 김치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도 우리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그 즉시 은혜를 불러 따로 이야기를 하고 저녁엔 보위부 소속 당 간부가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담담한 어조로 은혜의 사상적 경향에 대해 묻고 가는데 저는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보위부의 시선이 우리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림자만 봐도 혹시 저들을까 싶어 온몸이 뻣뻣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곧바로 평양의 수뇌부에 전해졌다는 것을요.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최고 지도자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 가득 분노와 광기를 드러냈다고 하더군요. 그놈들을 살려두지 말라. 당장 끌어오라. 산채로 잡든 죽여서라도 끌어오라. 고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내 나라에서 감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면서요. 그 명령 하나로 온 나라의 보위부와 국경경비대가 들썩이기 시작했으니 저희는 말 그대로 사냥감이 된 셈이었죠. 청진 시내에는 이미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탈북자다. 도주자가 발생했다. 하는 소리들이 밤하늘을 가르는 것 같았답니다. 저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은혜는 추위에 떨면서도 꾹 참고 제 뒤를 따랐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했지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허물어진 담장을 넘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죽어라 달렸어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를 잡으려는 보위부 동무들이 이미 추격대를 조직해서 발 빠르게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경고음을 울리는 것 같았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어요. 밤의 어둠은 저희를 가려주는 동시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도 함께 안겨주었지요. 하지만 저는 은혜의 작은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손에 모든 희망을 걸고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계속 달릴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는 그 밤을 뚫고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이 지옥 같은 추격이 끝날지 모르는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렸어요. 뒤에서는 이미 총성이 들리는 듯 했으니 말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매일 지옥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부서에서 간부들의 특급 식량 배급을 담당했었거든요. 질 좋은 쌀과 고기, 기름진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간부들은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며 흥청망청 지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호화로운 생활 뒤편에는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꽃제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깡마른 손으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 피골이 상접한 얼굴로 아무데나 쓰러져 죽어가던 아이들의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빛은 마치 저에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딸 은혜의 해맑은 얼굴이 꽃제비 아이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이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더군요.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고 오직 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지옥 같은 땅에서, 이 비참한 현실에서 제 딸을 더 이상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반드시 딸을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죄악처럼 느껴지는 그 땅에서 말입니다. 그때 저 말입니다. 정말이지 제 목숨을 걸고, 아니, 제 가족의 목숨까지 다 걸고 죽음을 무릅쓴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저희 부녀는 보이부 놈들의 끈질긴 그림자를 피해서 함경북도와 양강도 접경지대를 정말 미친 듯이 헤쳐나갔어요. 며칠을 먹지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건 희끄무레한 눈밭뿐이었고 발이 푹푹 빠지는 설원에서 딸애를 업고 걷다 보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았지요. 딸애는 지쳐서 제 등에서 쿨쿨 잠이 들 때도 있었지만 깨어있을 때는 아바이, 언제쯤 다 가는 기야? 너무 춥습니다. 하면서 자꾸만 칭얼거렸어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우. 우리 곧 따뜻한 데 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저 말입니다. 정말이지 제 목숨을 걸고, 아니, 제 가족의 목숨까지 다 걸고 죽음을 무릅쓴 결정을 내렸단 말입니다. 보이부 고위 간부인 제가 탈북을 감행한다는 건 그야말로 혁명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삼족이 멸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더는 숨 쉴 수 없다는 그 답답함이 저를 몰아세웠단 말입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직위가 높으니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보이부 내부 정보, 10수년간 쌓아온 인맥들, 이걸 어떻게 써야 발각되지 않고 탈출할 수 있을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사람 한 사람, 제 손에 든 모든 패를 꺼내 펼쳐놓고 죽음의 판돈을 걸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면서도 제 눈은 늘 다른 곳을 향했어요. 국경경비대의 배치 상황, 통신감청의 사각지대, 비공식적인 밀수 경로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총동원했습니다. 오래된 동료에게는 술 한잔 기울이며 슬쩍 정보를 흘려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기밀 문서고를 뒤적였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제가 맡은 임무의 일환인 양 아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제 심장은 늘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겉으로는 흔들림 없는 표정을 지어 보였지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제 발걸음 하나, 제 눈빛 하나, 제 손짓 하나까지도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보이부 건물은 늘 잿빛으로 차가웠고 벽에서조차 감시의 눈길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언젠가 저 회색빛 감옥을 벗어나 푸른 하늘 아래서 숨 쉬고 싶다는 간절함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 불씨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부 내부에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더군요. 평소보다 더 강화된 감찰, 갑작스러운 인사이동, 그리고 간부들 사이의 수상한 시선들. 최고 지도부에서 뭔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도 몇몇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최근 동향 보고가 너무 늦지 않은가? 모부서 간부의 해외 접촉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가? 이런 식이었지요. 그때마다 저는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그들의 의심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제 계획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건 아닌지,
아니면 저 말고 다른 간부들 중에 탈북을 시도하려는 자가 있어 경계가 강화된 건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게 더 큰 조급함을 안겨주더군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 계획을 더 빨리, 더 은밀하게 실행해야만 했어요. 발각은 곧 죽음이었고 그것은 저만의 죽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마침내 정말이지 기어가는 속도로 두만 강변에 닿았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두만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강물은 온통 잿빛으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유리판 같았지요. 하늘도 강물처럼 잿빛으로 잔뜩 찌푸린 게 영락없이 저희의 앞길을 막아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어붙은 강을 보니 이걸 어떻게 건너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아바이, 저 강 건너면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기야? 딸애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작은 아이의 눈빛에 고향에 두고 온 엄매와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아이의 어깨를 꽉 끌어안고 그렇습니다. 우리 꼭 그리 될 기야.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바람은 또 어떻고요? 강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섭게 불어와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소용없었지요. 얼어붙은 강변에 서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강을 바라봤어요. 경비대 초소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였고 그쪽에서 언제 총소리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희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돌아갈 곳도 없었지요. 결단을 내렸어요. 딸애야, 아바이 손 꽉 잡으라우. 이제부턴 절대 놓지 마라. 저는 딸애의 손을 꽉 잡고 얼어붙은 강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발밑에서 크윽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지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저 멀리 초소 쪽에서 탕, 탕 하고 총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엎드리라우. 저는 본능적으로 딸애를 제 몸으로 감싸고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어요. 총알이 휘잉하고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섬뜩했는지 모릅니다. 얼음 위를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딸애는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고 제 등 뒤에 바싹 붙어 떨고 있었지요. 총소리는 끊임없이 뒤를 쫓아왔고 얼음 위를 달리는 발소리는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저희의 위치를 알리는 것 같아 더 불안했어요. 매 순간 얼음이 깨질까봐, 총에 맞을까봐, 혹은 이대로 얼어 죽을까봐 공포에 시달렸지만 제 눈은 오직 강 건너편의 희미한 땅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필사의 사투였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함경북도 청진시, 그 밤은 정말이지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11월의 끝자락이었지요. 제 어린 딸, 은혜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답니다. 조그마한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아직도 그 온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저희는 그림자처럼 벽에 바싹 붙어 움직였어요. 발밑에 자갈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릴까봐 저희는 겨우겨우 소리 없는 발걸음을 옮겼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풀잎 하나, 바람소리 하나도 다 저희를 잡으러 오는 보위부 동무들 같았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하루도 못 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를 중국까지 데려다 주겠다던 그 브로커라는 작자들이 글쎄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대요. 이미 다 준 돈인데 또 어디서 돈을 구해오라는 말입니까? 저는 제 딸아이를 꼭 안고 그들의 눈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구석에 숨어 있고 밤이면 허름한 여관방이나 빈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특히 제복 입은 사람만 보이면 딸아이는 제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공안 순찰차가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이고 혹시라도 북한 말투가 튀어나올까봐 입을 꾹 다물었지요. 굶주림은 이제 익숙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지요.
밤마다 딸아이는 엄마 엄마를 부르며 울었어요. 저는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곳은 또 다른 감옥 같았습니다. 차라리 북한에 있을 땐 모르는 척이라도 할 수 있었지. 여기서는 모든 것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를 겨누고 있었어요.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 녀석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잘 지내고 있으려나 무사할까 단 한시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하는 생각에 목이 메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버스 터미널에서였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치더군요. 탈북자들을 잡으러 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었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까봐 저는 제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아야 했어요. 그 작은 손이 파르르 떨리는데 제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숨어 있다가 겨우 밤이 되어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이었어요. 밤이면 몸은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정신은 잠시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문 밖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곧바로 평양의 수뇌부에 전해졌다는 것을요.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최고 지도자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 가득 분노와 광기를 드러냈다고 하더군요. 그놈들을 살려두지 말라. 당장 끌어오라. 산채로 잡든 죽여서라도 끌어오라. 고 고함을 질렀다고 합니다. 내 나라에서 감히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면서요. 그 명령 하나로 온 나라의 보위부와 국경경비대가 들썩이기 시작했으니 저희는 말 그대로 사냥감이 된 셈이었죠. 청진 시내에는 이미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탈북자다. 도주자가 발생했다. 하는 소리들이 밤하늘을 가르는 것 같았답니다. 저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은혜는 추위에 떨면서도 꾹 참고 제 뒤를 따랐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했지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허물어진 담장을 넘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죽어라 달렸어요.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를 잡으려는 보위부 동무들이 이미 추격대를 조직해서 발 빠르게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어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경고음을 울리는 것 같았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어요. 밤의 어둠은 저희를 가려주는 동시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도 함께 안겨주었지요. 하지만 저는 은혜의 작은 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손에 모든 희망을 걸고 그 아이의 눈빛에서 저는 계속 달릴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는 그 밤을 뚫고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이 지옥 같은 추격이 끝날지 모르는 채 그저 앞만 보고 달렸어요. 뒤에서는 이미 총성이 들리는 듯 했으니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마지막 국경, 자유로 가는 마지막 문턱이었지요. 정말이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긴장되더군요. 저 멀리 희미하게 국경수비대의 불빛이 보였는데 그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은별이가 제 옷자락을 꼭 붙들고 묻더군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제 심장 소리에 묻힐 지경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럼 우리 은별이 아버지가 누군데? 꼭 넘어갈 수 있다.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제 손은 은별이 손을 잡은 채 식은땀으로 축축했어요. 국경선은 철조망으로 겹겹이 둘러쳐져 있었고 그 밑으로는 지뢰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하던 보이브놈들이 바로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어요.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더군요. 우리는 며칠 밤낮을 굶고 지쳐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게 차려야 했어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국경 지역 사람에게서 들었던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어느 지점이 비교적 감시가 소홀하고 어떤 시간대에 움직여야 하는지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저희 부녀는 보이브놈들의 끈질긴 그림자를 피해서 함경북도와 양강도 접경지대를 정말 미친 듯이 헤쳐나갔어요. 며칠을 먹지도 제대로 쉬지도 못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건 희끄무레한 눈밭뿐이었고 발이 푹푹 빠지는 설원에서 따레를 업고 걷다 보면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았지요. 따레는 지쳐서 제 등에서 쿨쿨 잠이 들 때도 있었지만 깨어있을 때는 아바이, 언제쯤 다 가는 기야? 너무 춥습니다. 하면서 자꾸만 칭얼거렸어요.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우. 우리 곧 따뜻한 데 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숲 저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왈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심장이 발 아래로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은별이는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은별아. 괜찮다, 괜찮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동시에 주변을 경계했어요. 보이브놈들이 훈련된 탐지견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엎드린 채로 움직이지 않고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이내 멀어지더군요. 다행히 우리 쪽을 향한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천만다행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국경수비대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전조등 불빛이 숲을 이리저리 비추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끝이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은별이의 눈에 담긴 자유에 대한 갈망을 봤으니까요. 저는 은별이를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힘을 냈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말이지 기어가는 속도로 두만 강변에 닿았을 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두만강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강물은 온통 잿빛으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유리판 같았지요. 하늘도 강물처럼 잿빛으로 잔뜩 찌푸린 게 영락없이 저희의 앞길을 막아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어붙은 강을 보니 이걸 어떻게 건너야 할까 하는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아바이, 저 강 건너면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기야? 딸애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작은 아이의 눈빛에 고향에 두고 온 엄매와 동생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지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아이의 어깨를 꽉 끌어안고 그렇습니다. 우리 꼭 그리 될 기야. 하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바람은 또 어떻고요? 강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섭게 불어와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소용없었지요. 얼어붙은 강변에 서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강을 바라봤어요. 경비대 초소는 저 멀리 희미하게 보였고 그쪽에서 언제 총소리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희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돌아갈 곳도 없었지요. 결단을 내렸어요. 딸애야, 아바이 손 꽉 잡으라우. 이제부턴 절대 놓지 마라. 저는 딸애의 손을 꽉 잡고 얼어붙은 강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발밑에서 크윽하고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발끝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지요.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데 저 멀리 초소 쪽에서 탕, 탕 하고 총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엎드리라우. 저는 본능적으로 딸애를 제 몸으로 감싸고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어요. 총알이 휘잉하고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얼마나 섬뜩했는지 모릅니다. 얼음 위를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딸애는 무서워서 울지도 못하고 제 등 뒤에 바싹 붙어 떨고 있었지요. 총소리는 끊임없이 뒤를 쫓아왔고
얼음 위를 달리는 발소리는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저희의 위치를 알리는 것 같아 더 불안했어요. 매 순간 얼음이 깨질까봐, 총에 맞을까봐, 혹은 이대로 얼어 죽을까봐 공포에 시달렸지만 제 눈은 오직 강 건너편의 희미한 땅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필사의 사투였지요. 저는 리처롱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이지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이곳 남조선 땅을 밟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잔뼈 굵은 간부였던 제가 이 자리에서 북조선의 진실을 세계에 고하리라고는 말입니다. 그들의 체제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모두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직접 들은 진실입니다. 최고 존엄은 말입니다. 인민들이 강냉이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틸 때 수천만 달러짜리 사치품을 들여오고 호화로운 별장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 자금은 스위스 은행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그 돈으로 핵 개발을 위한 장비를 사들이는 데 쓰였지요. 핵은 인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핵은 오직 그들 정권의 안위를 지키고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민들의 피와 땀이 강탈당했는지요. 제가 직접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었으니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보위부 간부로서 인민들의 삶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제 눈앞에서 벌어지던 인권 유린은 차마 인간의 도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체제에 불만을 표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혹사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은 일상다반사였고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인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 역시 그 감시의 눈, 그 공포의 망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수령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으니 정말이지 후회스럽고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 체제 안에서 더 이상 숨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이 그 암흑 속에서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할지 생각하면 잠 못 들었습니다. 제가 탈북을 감행하며 겪었던 긴박한 순간들,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 땅을 헤매면서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잡히는 것보단 이 진실을 영원히 말하지 못하게 될까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정한 자유는 제가 고향에 두고 온 인민들이 그 감시와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제 증언이 부디 어둠 속에 갇힌 우리 인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세계가 북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두만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겠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하루도 못 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를 중국까지 데려다 주겠다던 그 브로커라는 작자들이 글쎄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안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대요. 이미 다 준 돈인데 또 어디서 돈을 구해오라는 말입니까? 저는 제 딸아이를 꼭 안고 그들의 눈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구석에 숨어 있고 밤이면 허름한 여관방이나 빈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군요. 특히 제복 입은 사람만 보이면 딸아이는 제 옷자락을 놓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공안 순찰차가 지나갈 때마다 숨을 죽이고 혹시라도 북한 말투가 튀어나올까봐 입을 꾹 다물었지요. 굶주림은 이제 익숙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제대로 먹지 못해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지요. 밤마다 딸아이는 엄마 엄마를 부르며 울었어요. 저는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자유를 찾아왔는데 이곳은 또 다른 감옥 같았습니다. 차라리 북한에 있을 땐 모르는 척이라도 할 수 있었지. 여기서는 모든 것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저를 겨누고 있었어요. 고향에 두고 온 아내와 아들 녀석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잘 지내고 있으려나 무사할까 단 한시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하는 생각에 목이 메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버스 터미널에서였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갑자기 공안들이 들이닥치더군요. 탈북자들을 잡으러 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었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릴까봐 저는 제 손으로 아이의 입을 막아야 했어요. 그 작은 손이 파르르 떨리는데 제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숨어 있다가 겨우 밤이 되어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이었어요. 밤이면 몸은 지쳐 쓰러질 것 같은데 정신은 잠시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문 밖을 몇 번이고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 우리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우린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마지막 국경, 자유로 가는 마지막 문턱이었지요. 정말이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긴장되더군요. 저 멀리 희미하게 국경수비대의 불빛이 보였는데 그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 심장을 옥죄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정말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은별이가 제 옷자락을 꼭 붙들고 묻더군요.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제 심장 소리에 묻힐 지경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지만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었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럼 우리 은별이 아버지가 누군데? 꼭 넘어갈 수 있다.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제 손은 은별이 손을 잡은 채 식은땀으로 축축했어요. 국경선은 철조망으로 겹겹이 둘러쳐져 있었고 그 밑으로는 지뢰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지요. 우리를 끈질기게 추격하던 보이브놈들이 바로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어요.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얼어붙더군요. 우리는 며칠 밤낮을 굶고 지쳐 있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하게 차려야 했어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국경 지역 사람에게서 들었던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어느 지점이 비교적 감시가 소홀하고 어떤 시간대에 움직여야 하는지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지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숲 저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왈왈.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던지 심장이 발 아래로 쿵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은별이는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해라, 은별아. 괜찮다, 괜찮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동시에 주변을 경계했어요. 보이브놈들이 훈련된 탐지견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엎드린 채로 움직이지 않고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이내 멀어지더군요. 다행히 우리 쪽을 향한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천만다행이었지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국경수비대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전조등 불빛이 숲을 이리저리 비추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러다간 정말 끝이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오더군요.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은별이의 눈에 담긴 자유에 대한 갈망을 봤으니까요. 저는 은별이를 끌어안고 마지막으로 힘을 냈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리처롱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이지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가 이곳 남조선 땅을 밟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보위부에서 잔뼈 굵은 간부였던 제가 이 자리에서 북조선의 진실을 세계에 고하리라고는 말입니다. 그들의 체제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모두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두 귀로 직접 들은 진실입니다.
최고 존엄은 말입니다. 인민들이 강냉이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틸 때 수천만 달러짜리 사치품을 들여오고 호화로운 별장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 자금은 스위스 은행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그 돈으로 핵 개발을 위한 장비를 사들이는 데 쓰였지요. 핵은 인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요? 천만에요. 핵은 오직 그들 정권의 안위를 지키고 세계를 상대로 협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민들의 피와 땀이 강탈당했는지요. 제가 직접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있었으니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보위부 간부로서 인민들의 삶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을 때 제 눈앞에서 벌어지던 인권 유린은 차마 인간의 도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체제에 불만을 표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혹사당했습니다. 공개 처형은 일상다반사였고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인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저 역시 그 감시의 눈, 그 공포의 망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수령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생각했으니 정말이지 후회스럽고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그 체제 안에서 더 이상 숨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들이 그 암흑 속에서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할지 생각하면 잠 못 들었습니다. 제가 탈북을 감행하며 겪었던 긴박한 순간들, 압록강을 건너고 중국 땅을 헤매면서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잡히는 것보단 이 진실을 영원히 말하지 못하게 될까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진정한 자유는 제가 고향에 두고 온 인민들이 그 감시와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제 증언이 부디 어둠 속에 갇힌 우리 인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세계가 북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